예, 안녕하세요. 조창입니다. 예, 오늘 8주차 수업이고요. 몇몇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면 시험을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웹엑스 미팅즈 학교 그 무선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학교 무선 인터넷으로 미팅스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 웹엑스 쪽에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유를 못 찾고, 그래서 학교 방화벽이 좀 뭐 충돌이 있나 싶어가지고 학교 전산팀에 지금 현재 문의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뭐 시험 준비도 있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지 않고요, 영상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영상을 보시고 과제를 제출하시면 돼요. 러닝노트죠, 뭐 과제는. 그래서 러닝노트를 제출하시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 오늘까지 수업을 해서 이제 중간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수업 시간이고요. 라운드네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진원도 측정기죠. 진원도 측정기. 그래서 진원도 측정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오늘 수업을 하실 내용이고요. 자, 옆에 보시는 그림이 진원도 측정기에서 실제 진원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측정된 결과 프로파일입니다. 그게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원도 프로파일이고요. 프로파일이요. 옆에 써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라운드네스 프로파일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진원도 프로파일이 이러한 형태로 나오죠. 물론 이거는 과장에서 그린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이것을 과장에서 그렸을 때 이러한 형태로 표시를 해줘요. 알아보기 편하게, 프로그램상에서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카톡이 왔네요. 자, 이러한 진원도 측정기 뭐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아니고요. 오늘은 진원도 측정기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일단 진원도 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원도 측정기의 정밀도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워낙 정밀한 측정기다 보니까 이 정밀도를 검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측정상 유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주 짜잘한 얘기들이 하나 더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오늘 수업을 할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진원도 측정기에서 가장 먼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필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컷오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남다 C라고 하는 이 컷오프에 대해서. 컷오프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우리 컷오프는 표면 거치기, 표면 조도 측정을 할 때도 컷오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컷오프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 조도는 좋아진다. 반대로 컷오프 값이 크면 클수록 표면 조도는 안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높낮이 차이가 커지니까. 그래서 컷오프 값은 원곡선에서 프라이머리 프로파일에서 파상도 곡선하고 러프니스 프로파일하고 그 다음에 웨이브니스 프로파일하고 그 다음에 폼 프로파일하고 세 가지를 뽑아내는데 사용을 하는 게 컷오프였었죠. 그래서 원곡선 P 프로파일이죠. P 프로파일에서 뭘 뽑아내는 거? 세 가지를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내는 거죠. 하나는 러프니스 프로파일, R 프로파일. 그 다음에 하나는 W, 웨이브니스 프로파일이요. 그 다음에 폼 프로파일. 이렇게 뽑아낸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도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조도 곡선이죠. 그런 얘기들을 앞에서 했었어요. 그때 이 결정을 짓는 이 프라이머리 프로파일에서 웨이브니스하고 러프니스하고 폼을 결정을 짓는 그러한 게 필터라는 거, 컷오프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표면 조도도 진원도도 마찬가지죠. 진원도도 필터라는 게 존재할 거고, 왜냐하면 진원도도 미세한 흔들림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 이 미세한 흔들림에서 뭔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형상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흔들림의 프로파일,
궤적, 예, 미세한 흔들림의 궤적. 이것으로부터 형상을 찾아내야 됩니다. 형상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폼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흔들림에서 아주 작은 흔들림을 뽑아내는 거면 그건 조도 곡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진원도니까 원에 관련된 거니까 형상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폼 프로파일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필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진원도 측정기에서 사용되는 곡선을 구하기 위해서 필터는 일반적으로 저역 필터입니다. 저역 필터라는 거는 진동수가 작은 것들을 뽑아낸다라는 얘기예요.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그러한 파동을 뽑아내는 거고요. 큰 파도, 형상의 큰 파도를 구하는 것, 예, 또 있습니다. 구하는 것으로 이제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상을 뽑아낸다, 폼 프로파일을 뽑아낸다. 이거를 형상을 추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뭘 이용해서? 예, 여기서의 필터를 이용을 해서 남다시 값을 이용해서 컷오프 값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형상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원도 측정기하고 표면조도 측정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걸 거예요. 진원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형상을 추출하는 거고요. 표면조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조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흔들림을 뽑아내는 게 표면조도 측정기, 큰 형상의 변화를 뽑아내는 게 진원도 측정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표면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컷오프 값에 따라서 실제 표면조도가 달라진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표면조도 곡선을 얘기를 할 때 컷오프 값이 작을수록 이것으로 조도값은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조도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컷오프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조도 값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컷오프 값에 따라서 컷오프 필터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UPR이라는 게 있는데 UPR이라는 건 넘버 오브 언듀레이션입니다. per revolution이에요. 그러니까 1회전을 할 때 몇 개의 점을 뽑아내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몇 개의 점을 추출을 하겠느냐. 그랬을 때 15개의 점을 추출해서 나오는 궤적이 있는 거고요. 50개의 점을 추출해서 나오는 궤적이 있고 150개, 그 다음에 500개 더 미세하게 추출을 한 거죠. 그렇죠? 미세 추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미세하게 추출하게 되면 당연히 튀는 데이터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 거친 형상도 더 많이 모양이 나오죠. 15개만 하면은 대략적인 형상만 나오잖아요. 얘는 미세 형상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고요. 500개를 추출하게 되면. 그랬을 때 라운드니스 값을 보니까 얘는 2.89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많이 추출하게 되면 3.66 마이크로미터. 진원도 값이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겁니다. 진원도는 최대점하고 최소점의 거리차를 다 구하는 거니까 진원도 값이 크면 클수록 원에 어긋나는 거예요. 진원도 값이 0인 게 진원입니다. 진원도가 0, 이게 진원이에요. 완전한 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추출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컷오프 추출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진원도 값은 안 좋아진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도형이 달라지고 컷오프 값이 다르면은 기록 도형은 달라지고 진원도 값도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KS 규격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규격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컷오프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요 전까지는 그냥 필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도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진원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중심점을 찾는 방법이죠. 설정법이죠. 그래서 중심점 설정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최소 외접원법, 그 다음에 최대 내접원법,
그리고 최소 자승법. 네 번째, 최소 영역법.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 네 가지가 중심점을 설정을 하는 방법 중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진원도 측정기, 진원도를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진원도 값은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들,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거 원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중심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하고 그 중심을 잡는 것, 기준원을 잡는 것, 기준원이죠. 기준원을 잡는 방법. 그것을 외접원으로 하느냐, 내접원으로 하느냐, 자승원으로 하느냐, 자승원 아니면은 최소 영역법으로 하느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최소 외접원법입니다. 자, MMC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기호로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기호로 하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최소 외접원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접원법이라는 건, 최소 외접원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면은 내접원하고 외접원이 있어요. 지금 얘가 프로파일이고요. 자, 이게 프로파일이고, 프로파일에 내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외접원이 있습니다. 내접원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외접원만 보는 거예요. 외접원이라는 건 최소 2점은 접해야지 외접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접원은 아주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아주 작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최소 2점이 닿으면서 가장 작게 그리는 외접원을 그려줍니다. 최소예요. circumscribed circle이죠. 그래서 minimum circumscribed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circumscribed circle이에요. 자, 그래서 MMC라고 하는데 그냥 최소 외접원으로 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서클을 그렸을 때, 이 최소 외접원을 그렸을 때 요 중심입니다. 자, 요게 최소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그것을 원의 중심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최소 외접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거 미니멈이죠. 그 다음에 가장 먼 거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이때 진원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리, 최대 거리에서 최소 거리를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것을 최소 외접원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뭐로? 외접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으로, 기준원이죠. 기준원의 중심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것을 최소 외접원법이라고 불러요. 외접원은 최소 2개의 점은 만나야 되는 거죠. 프로파일하고 2개의 점은 접하면서 돌 수 있는, 바깥으로 돌 수 있는 그러한 원을 외접원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구멍에 샤프트를 끼웠을 때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이 가장 작은 경우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구멍에 샤프트를 끼웠을 때 구멍의 사이즈를 정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최소 외접원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안쪽 돌기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 좀 잡기는 어려워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최대 내접원법이에요. 뭔지 이해는 하시겠죠? 이제 최대 내접원법입니다. MIC라고 하고요. Maximum Inscribed Circle입니다. 그래서 inscribed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예, inscribed circle이 내접원이니까요. 그래서 내접원법. 그러니까 안에 여기 내접하는 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접하는 원들 얘는 3점이 내접을 했네요. 다행스럽게도 2점만 내접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원, 1점 내접하는 거는 내접이 아니죠. 최소 2점은 내접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최소 내접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중심이에요. 최소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기준원의 중심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 미니멈. 그다음에 가장 휘었네요. 먼 거 맥시멈. 그래서 진원도는 이거는 죄송합니다. R 맥시멈에서 미니멈을 뺀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내저번하고 최대 내저번과 동심화 외저번의 반경차를 진원도로 정의를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대 내저번을 기준원으로 보는 겁니다. 최대 내저번을 기준원으로 보는 거죠. 자, 반대가 되겠죠. 최소 외저번법은 구멍에 대한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회전축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회전축 기준에 구멍이 형성 또는 구멍이 들어있는 회전축의 중심 위치, 샤프트 회전축의 최대경을 판단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회전축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거는 구멍에 대한 얘기.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내저번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 자승원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자승원이라는 거는 자승원법, 최소 자승원법에 의해서 구해진, 최소 자승원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데, 리스트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최소 자승원이라는 거는, 제곱 평균 제곱근이에요. 다시 말해서, 리스트 스퀘어라는 거는 제곱 평균 제곱근. 이라고 부르는데요. 좌표상에서 이렇게 원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쟤네들의 막 데이터가 있겠죠. 자, 얘가 X 데이터, 얘가 Y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네들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평균을 내서 중심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최소 자승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데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자, X 데이터가 있으면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X3의 제곱 플러스에서 플러스 XN의 제곱입니다. X축 점 데이터예요. XY라는 점 데이터가 있으면 얘네를 데이터 수가 n개니까 n으로 나눠요. n 제곱으로 나눠야죠. n 제곱으로 나눕니다.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루트를 씌워줘요. 제곱 평균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를 잠시만요. 예, 맞네요. 자, 이게 x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x축 중심, y도 마찬가지죠. y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중심을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곱평균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이 제곱평균 제곱근 리스트 스퀘어예요. 리스트 스퀘어를 이용을 해서 중심을 구하는 거죠. 그때의 원을 자승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승원의 중심이에요. 평균원이죠. 자승원의 중심 혹은 평균원 중심.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산술 평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원의 중심이에요. 이것을 기준원의 중심으로 보는 그러한 방법을 최소 자승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면 결국은 뭐예요? 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확률적 의미죠. 그래서 확률적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통계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통계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왜? 평균을 냈으니까. 물론 그 평균을 그냥 산술 평균을 내진 않았어요. 왜 산술 평균을 내지 않았을까요?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산술 평균을 내지 않았겠죠.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우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제곱권을 씌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뭐 절대값을 씌운 거랑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랑 두 개가 뭐가 다른지는 나중에 공업수학이라든가 그런 거를 배우시면 좀 통계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불규칙한 값의 영향이 당연하죠. 평균을 냈기 때문에 튀는 값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치 영향이 작아져요. 그래서 안정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 평균값 구하는 거 안정성 상당히 높았잖아요. 이거 표면조도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표면조도에서도 RA랑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RG가 그런 의미였었잖아요. RG는 그냥 단순하게 높낮이 차고 RA는 평균을 낸 거였잖아요. 평균을 낸 게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MIC나 MCC 같은 경우는 최소 내접원법이나 최대 외접 최소 외접 맞죠?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최소 외접원법이나 최대 내접원법 같은 경우는 이런 RG처럼 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하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최소 자승원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형상은 약간 통계를 내다 보니까 약간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형상을 약간 다르죠? 평균 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조립성에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최소 자승법.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최소 자승법입니다. 자승원 또는 평균원 의미죠. 평균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자승법에서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계산을 한다, 확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안정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평균이라는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소 영역법입니다. 자, 최소 영역법 미니멈 좀 서클이에요. 그래서 최소 영역법은 어렵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자, 여기가 내접원이야. 최대 내접원의 중심이에요. 프로파일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말은 안 되지만 최소죠. 최소 외접원의 중심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최대 내접원법을 했으면 요 점이 잡혔을 거고요. 최소 외접원법을 썼으면 요 점이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점을 잇습니다. 그 중간. 그렇죠? 이 중간을 잡는 거. 이것은 최소 영역법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최대 내접원하고 그다음에 최소 외접원하고 요거의 딱 중간 부분 여기로 잡아주는 것, 그것을 최소 영역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원과 같은 거리에 있는 동심의 중간점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MIC, 미니멈 중 서클 혹은 최소 영역법, 최소 영역법으로 알아두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원도 값이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각국 규격에서 진원도의 정의와도 일치합니다. KS나 ISO 같은 경우에도 다 일치하는 게 최소 영역법이에요. 좀 타협을 한 거죠. 최대 내접원법이나 최소 외접원법의 어떤 단점들을 좀 타협을 한 게 최소 영역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구멍 아니면 축이니까 구멍의 특징하고 축의 특징을 타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 자승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규격하고 일치하는 거로 보면 최소 영역법이 규격하고 가장 일치하는 내용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총 4가지 최소 외접원법, 최대 내접원법, 그 다음에 최소 자승법, 최소 영역법. 최소가 3개네요. 최대가 하나고 4가지 각각 진원도 평가 방법 또는 기준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첫 번째 내용이 되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 하면 진원도 측정기의 정밀도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진원도 측정기의 정밀도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정밀도 검사 중에서 첫 번째 반경방향 회전 정밀도를 검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검사해야 된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항목들이 있어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경방향이라고 하시면 이 방향이 반경방향이에요. 반경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축의 중심이죠. 저 축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축의 중심선이니까, 그래서 얘가 축방향입니다. 반경방향, 그 다음에 축방향,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건데요. 반경방향 정밀도예요. 그래서 반경방향 정밀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 레퍼런스
스피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준구입니다. 기준구고요. 자, 진원도가 0이 되는 그러한 기준구가 있어요. 기준구가 별도로 있고 기준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진원도가 0 마이크로미터인 기준구죠. 기준구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이러한 형태로 가지고 측정이 되실 겁니다. 어떤 측정 도형에 대해서는 회전 진폭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하겠죠. 회전 진폭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기준구를 가지고도 측정을 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회전 진폭이 기록이 되면은 반경 방향 회전 정밀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밀도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게 계산하는 식인데 중요하지는 않고요. 버리셔도 관계없어요.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경 방향 회전 정밀도를 하나 측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기준구를 이용을 해서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축방향 회전 정밀도도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축방향 회전 정밀도는 주로 뭘 가지고 하냐면 이러한 기준구 같은 경우는 축방향에 대해서 평평하지가 못하죠. 구니까 스피어죠. 스피어니까 구니까 축방향에 대해서는 평평하지 못해요. 그래서 뭘 가지고 하냐면 자, 얘는 기준구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축방향 회전 정밀도는 옵티컬 플랫을 이용을 해요. 옵티컬 플랫은 위아래 방향의 축방향에 대해서 평평하죠. 왜냐하면은 평면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측정기니까 평면도를 측정하는 측정기니까 당연히 평평할 겁니다. 그래서 옵티컬 플랫을 이용을 해서 1원주 1회전에 대해서 평면도 값으로 나타내는 회전 테이블의 정밀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1번 한 번 회전을 시켰을 때 평면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컬 플랫 위에다가 스타일러스를 올려놓고 1회전을 시키게 되면 그때 평면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평면도가 곧 뭐예요? 회전 테이블의 축방향 회전 정밀도가 되는 겁니다. 축방향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방법, 이것을 축방향 회전 정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평행도입니다. 평행도는 컬럼의 평행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컬럼의 평행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컬럼 기둥이죠. 이걸 칼럼이라고 되어 있네. 컬럼. 저는 컬럼이라고 보통 쓰니까요. 기둥이라고 할게요. 컬럼이라고 보통 저는 쓰니까 밑에 써 있네요. 컬럼이라고 보통 쓰니까 기둥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기둥하고 그 다음에 회전축하고 평행에 대한 얘기예요. 얘랑 얘의 평행도 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컬럼은 당연히 수직으로 서 있다, 평행하다라고 측정기는 생각을 합니다. 컬럼은 항상 평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컬럼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이 회전 테이블의 반대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 거리가 증가하죠. 거리가 증가하니까 스타일러스는 점점점 앞쪽으로 숙여질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증가하면서 스타일러스가 앞쪽으로 숙여졌는데 실제로 이 진원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컬럼은 똑바로 서 있다고 보니까 컬럼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스타일러스만 점점점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앞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가 축인데 그러면 축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짧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반경이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원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반경이 감소 인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경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형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컬럼이 앞쪽으로 숙여져 있으면 컬럼의 고개가 앞쪽으로 숙여져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스타일러스가 밑에서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측정을 했으면 위에서 측정할 때는 뒤쪽으로 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면은 반경이 커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반경이 증가한 걸로 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측정 형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그 똑같은 상태에서 1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공중에다 놓고 그냥 1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아니면은 반경이 똑같은, 그러니까 원통도가 균일한 물체를 올려놓고 회전을 시켰을 때 나오는 측정 형상이 이러한 기하학적 형상이 나오지 않고 왼쪽에 있는 이런 형상이나 아니면 2번 형상 같은 경우를 얻으면은 컬럼이 기울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원도 측정해서 컬럼의 진직도입니다. 컬럼의 진직도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위로 쭉 상승시켜요. 상승시키면서 진폭을 봅니다. 진폭을 보면은 평면도가 0인 경우에는 0이 나와있대요. 평면도가 아니지, 진직도지. 자, 컬럼이에요. 컬럼의 진직도가 0인 측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직도가 0이니까 쭉 올라가야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흔들리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궤적이 프로파일이 흔들리면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직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흔들린 정도니까 이게 컬럼의 진직도가 됩니다. 이게 당연히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컬럼의 진직도에 대한 얘기가 되실 거고요. 자, 요번에는 컬럼이 아니라 암이에요. 자, 얘가 컬럼이면은 이게 암이죠. 자, 암을요,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암을 그냥 수평으로 이동시켜요. 그냥 이동을 시키면서 기록을 합니다. 이동시키면서 기록을 했을 때 암 자체가 흔들리면서 이동을 하는 거야.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직도예요. 마찬가지로 진직도가 0 마이크로미터 인 대상물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시켰을 때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차이만큼이 암의 진직도가 됩니다. 당연히 진직도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진직도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암하고 컬럼 사이의 직각도입니다. 이 암하고 다시요, 컬럼하고 암 사이의 직각도예요. 직각도가 90도보다 작으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측정을 했을 때 이러한 형태, 위쪽으로 올라오는 콘, 위쪽이 뾰족한 콘, 그 다음에 90도보다 크면은 아래쪽이 뾰족한 콘 모양의 커브가 나와요. 자,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나왔으면 그러면 암하고 그 다음에 컬럼 사이에 직각도에 문제가 있구나. 직각이 맞아야 되는데 직각이 맞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정밀도 측정 항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진원도 측정기의 정밀도 측정 항목 중에 또 하나가 센터링 조정입니다. 지금 정밀도 측정 방법이 정밀도 측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반경방향 회전 정밀도, 축방향 회전 정밀도, 그 다음에 평행도, 진직도, 암의 진직도, 컬럼의 진직도, 그 다음에 직각도, 그리고 센터링 조절. 센터링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센터링은 누구랑 누구의 센터링이에요? 테이블하고 회전 테이블하고 공작물 사이에 동심도입니다. 센터니까요. 중심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는데 그것에 따라서 라운드니스 에러가 이러한 형태로 발생을 한다. 그래프 하나의 예시가 되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여튼간에 편심에 의해서 측정 도형이 일그러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편심에 의해서 일그러짐을 피하기 위해서 중심을 측정기의 회전축에 충분히 일치시키도록 센터링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장비는 자동으로 맞춰져요. 자동 센터링
조정이 가능한데 옛날 장비는 이거 자동 센터링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센터링을 맞춰 주셔야 돼요. 우리 응용 측정 실습실에 있는 실습용 진원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센터링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센터링만 맞추는데 한 1시간, 2시간 걸릴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여튼 근데 센터링이 맞지 않으면은 그만큼 라운드니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진원도 측정하는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센터링 조정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레벨링 조정입니다. 경사죠. 경사 조정이에요.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회전 테이블 위에 측정물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울어져서 올려졌을 경우에. 그래서 경사가 발생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 경사가 발생하면은 타원으로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으면은 원으로 측정이 되는데 경사가 서 있으면은 그러면 타원으로 축에 경사가 서 있으면 타원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축을 회전축에 충분히 평행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레벨링하고 센터링. 센터링은 중심축을 일치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레벨링 같은 경우는 기울어지지 않도록 평행 조정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회전축이 테이블이죠. 테이블에 회전축이 나왔으면은 공작물은 이렇게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 요 기울어진 각도 이것을 레벨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축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센터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축의 위치 차이가 나는 것은 센터링, 그 다음에 기울어지는 것은 레벨링,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진원도 측정 장치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정밀도 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에 속에서부터 쭉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뭐부터 있었어요? 뭐부터 가장 먼저 있었죠? 반경 방향 회전 정밀도. 회전 정밀도가 반경 방향, 축 방향 두 가지 회전 정밀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평행도, 컬럼의 진직도, 그 다음에 암의 진직도, 암하고 컬럼 사이에 직각도, 센터링, 레벨링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쭉 해봐 주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러닝노트 작성을 하시면서요. 자, 그 다음에 노치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노치나 홈이 있으면요, 당연히 진원도 값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노치나 홈이 있으면 잘못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원도로 측정이 돼 버려요. 그럼 진원도가 아주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노치가 있는 부분은 노치 처리를 설정을 해주면은 노치 있는 부분은 지워져요. 프로파일이. 그래서 노치 처리를 하면은 노치 부분은 프로파일은 삭제하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진원도 값에 오류가 적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접촉식 진원도 측정기도 있습니다. 지금 비접촉식 진원도 측정기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레이저 빔을 쏴주는 거예요. 레이저 빔을 쫙 쏴주고 이게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회전해야죠. 공작물 쭉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회전하면서 여기 스크린에 맺힐 거예요. 이게 스크린입니다. 그러면 스크린에 쭉 맺히는 형상을 봤을 때 A 값하고 그 다음에 B 값이 있을 겁니다. 뭐 당연히 여기서는 A 값은 나이프 엣지가 있으니까 요 이하로는 안 나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B 값의 변화를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진원도 값은 B 값의 맥시멈에서 미니멈 값을 빼주시면 되는 건데 지름이니까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원도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홀 내부는 측정이 못합니다. 이 비접촉식 진원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샤프트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단점이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접촉식 진원도 측정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원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회전장치가 있어요. 회전장치가 있는데 이 회전장치 당연히 회전 테이블이죠. 이 회전 테이블은 회전을 하면서 진동이 발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진동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사용하냐 하면은 공기 베어링을 써요. 예, 여기 에어 베어링이라고 써 있죠. 공기 베어링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공중에 띄어서 회전을 시킵니다. 공기 베어링을 이용해서 회전 테이블 공중에 띄어서 회전을 시켜요. 공기 베어링 뭐 공중에 띄면 얼마나 띄어요? 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뜹니다. 그래서 갭이 있고요. 요 사이에 틈새가 있어요. 이렇게 틈새가 있고 틈새에 띄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틈새가 있고 여기에 공기 틈새 새가 존재하고요. 약 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틈새가 존재해요. 거기에 압축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압축 공기 꾹 집어넣게 되면 그 압축 공기에서 공중에 뜨거든요. 그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요. 유튜브에 에어 베어링 같은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뭐 요즘엔 그래픽으로 해서 아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가 잘 되도록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3차원 측정기 마찬가지로 3차원 측정기나 진원도 측정기처럼 진동이나 마찰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되는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진동이나 마찰이 없어야 되는 경우에는 에어 베어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압축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뭐 컴프레서나 그런 것들이 필요를 하겠죠. 반드시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압축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정압 에어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에어 베어링 혹은 공기 베어링 혹은 정압 베어링. 근데 정압 베어링 같은 경우는 공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유체도 공기도 유체도 죄송합니다. 예, 오일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오일 정압 베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정압 베어링이 있어요. 이 정압 베어링을 이용을 해서 공중에 띄어서 회전을 시키도록 그래서 진동하고 마찰을 감소시킨다는 표현이 맞겠죠. 진동하고 마찰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원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검출기나 측정자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검출기에서 당연히 요철의 양을 검출하겠죠. 검출기는 요철의 양을 검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측정력은 200mN 정도고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형시키거나 상처 또는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주의가 좀 필요할 거고요. 검출기 선단은 구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지만 도끼 형태나 원통 형태도 갖고 있고요. 반경은 0.25mm부터 0.8mm 이런 식으로 쭉 나와져 있습니다. 측정자의 재질은 당연히 내마모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이나 초경화급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세라믹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진원도 측정기의 사용 환경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진원도를 측정을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 진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 진동이 왔을 때 그것을 차단시키도록 방진 테이블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방진 테이블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외부 진동의 영향, 온도 변화보다 진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진원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표면 거칠기나 진원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표면 거칠기 측정이나 진원도 측정이나 모두 다 외부 온도보다는 진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분진이나 그을림이나 직광, 열 같은 것들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겠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공기 에어 베어링입니다. 에어 베어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어 정압 베어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압이 일정하게 가해져야 돼요. 그래서 공기압이 일정하게 가해진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공기압이 변동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전 테이블이
충분히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 상태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에어베어링을 사용을 하니까 당연히 그 안에 공기 들어갈 때 그 공기는 제습돼서 들어가야 되겠죠. 제습이 되고 먼지 같은 거 그런 것들 다들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틈새가 20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상당히 좁으니까 그 안에 먼지 쌓이고 뭐하고 하면 금방 망가지겠죠. 녹이 쓸고 그러면 당연히 안 들어가요. 녹 때문에. 녹 크기만 해도 20 마이크로미터는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습 그리고 제습 에어드라이어 그리고 에어 필터를 이용을 해서 습도라든가 아니면은 먼지라든가 그런 것들 제거해야 되고요. 예, 뭐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6번에 좀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뭐 정전압기를 통해서 나온 것이 유리하다. 전압의 변동이 극히 작은. 왜냐하면은 전기를 이용한 측정기들의 모든 측정기들의 특징인데요. 전기를 이용한 측정기들 같은 경우는 전압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압의 변동이 작은 것이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상 주의점 아주 중요한 거 에어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작나요. 에어베어링 그냥 접촉된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마찰 발생을 하죠. 마찰되면서 마모 발생을 하고 면이요. 에어베어링 면 상당히 좋거든요. 표면 거칠기 아주 좋아요. 공기가 흘러가야 되니까 표면 거칠기 상당히 좋은데 거기 이렇게 표면 거칠기 갈려버리면은 금방 망가지니까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어가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돌려줘야 되고요. 당연히 측정자는 목적, 그 다음에 데미지, 측정물에게 주는 데미지를 고려해서 형상이나 재질이나 측정력 등을 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나 먼지나 기름 성분도 묻어있는 경우는 당연히 세정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원도 사용상의 주의점에 대한 설명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진원도 측정을 할 때 중심을 산출하는 방법, 그래서 4가지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원도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자 할 때 정밀도를 검사해야 되는, 진원도 측정기 자체에 정밀도를 검사해야 되는 항목이라 해서 뭐 반경 방향이나 축방향 회전 정밀도라든가 아니면은 암의 컬럼의 직각도, 그 다음에 진직도, 암의 진직도, 암하고 컬럼 사이의 직각도, 그리고 센터링하고 레벨링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에어베어링 얘기를 했었죠. 회전 테이블은 공중에 떠서 회전을 하니까 에어베어링에 의해서 회전을 한다. 뭐 그래야지만 진동이나 소음이 줄어드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이건 테이블 회전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측정자 검출기 회전식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정밀도라든가 그런 거 측정하는 항목들은요. 여튼간에 그래서 에어 베어링에 대한 얘기 좀 중요하니까 에어 베어링하고 관련해서 사용상 주의점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도록 하세요. 아무래도 정밀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에어 베어링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을 할 내용이었었고요. 우리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정리를 해드릴까 하다 보니까 뭐 내용이 그닥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세세하게 정리는 해드리지는 않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봐드릴까? 자, 일단 우리 앵글 측정하는 거, 각도 측정하는 게 3주에 걸쳐서 인트로덕션에서도 앵글이 있었으니까 각도 측정에 3주에 걸쳐서 이제 각도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각도 측정의 기본적인 거 뭐 라디안이라든가 디그리라든가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사인바나 수증기나 오토콜리메이터는 계산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증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밀한 측정기였었죠. 그래서 수증기의 뭐 반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여기쯤에서 수증기의 반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수증기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는 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사용상 주의점이 있는데 어디 갔나?
여기였을까요? 여기였을까요? 예. 수증기 사용상 주의점. 그래서 수증기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측정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수증기하고 사인바도 마찬가지예요. 사인바도 사용상 주의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인바하고 수증기는 둘 다 사용상 주의점 그리고 계산하는 법. 두 가지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수증기하고 사인바 사용상 주의점하고 계산하는 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토콜리메이터, 테이퍼 측정. 테이퍼 측정도 계산하는 법. 테이퍼 측정도 계산하는 법. 공식 외우실 필요 없죠. 어차피 오픈북이니까. 계산하는 법, 요 계산하는 법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토콜리메이터도 계산하는 법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토콜리메이터랑 그다음에 테이퍼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법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리까지는 원하지는 않을게요. 레이저 간섭계는 시험에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것 같고요. 레이저 간섭계는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러프니스입니다. 진원도 측정기죠. 진원도 측정 같은 경우는 진원도 측정 방법 세 가지 절단법, 촉진법, 광파간섭법 좀 사용법 중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러스 마모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모되는 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었죠. 그 내용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러스의 크기에 따라서 진원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당연히 스타일러스의 크기가 얇고 뾰족하면 진원도 값은 표면 거치기는 안 좋아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컷오프 값에 따라서도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평가 길이랑 측정 길이랑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컷오프가 얼마고 평가 길이가 얼마고 측정 길이가 얼마고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를 해주도록 하세요.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 예제 한번 풀었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예제를 풀어드렸을 겁니다. 그 예제에 나온 것처럼 판정하는 거, 합부 판정하는 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런 거 판정하는 것까지 저는 맥시멈 룰로 주로 낼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룰로 봤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표면 저도 기호에 대한 얘기는 한번 알아두도록 하세요. 기호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주신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산술평균조도 요거 기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여기다 표기하면 이건 산술평균조도입니다. 이쪽에다 표기하면은 산술평균 외의 조도 저는 주로 RG를 사용할 거니까 뭐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표기됐으면은 RA 거고요. 여기다 표기됐으면 RG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뭐 가공법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복잡한 기호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딱 조도값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예제가 나올 거고요. 라운드니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는 측정 방법 세 가지가 있었었죠. 요거 진원도 측정을 하는 측정 방법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게 되겠네요. 셋 중에 뭐 하나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는 진원도 산출하는 방법, 중심 산출하는 방법이죠. 중심 산출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진원도에서 정밀도 검사하는 방법, 검사하는 항목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이 나오시게 될 거네요. 아마 뭐 1학기 때 아셨겠지만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주차에서 배운 내용 빠지는 거 없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대신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니까 그리고 서술형 시험입니다.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은 1시간 반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반만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 날짜는 11월 4일이었죠? 11월 4일 6시 반부터 저녁 6시 반부터 C동 4층에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러닝노트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 28일이네요. 28일 자정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안 받아요. 더
우리 저번에도 7주차에도 한 5분 정도가 늦게 내셨거든요. 이제 늦게 내는 거 안 받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매일 보내지 마세요, 늦으면은. 예, 꼭 좀 시간 내에 제출을 하시는 걸 좀 습관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8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